이번에는 몇 가지 피부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각종 여드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여드름도 피부 질환으로 봐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드름이라 그러면 사춘기 때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그냥 뭐 나이가 들면 없어진다 생각을 하고 그냥 질환으로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드름은 만성 염증 반응입니다. 이제 먼저 그 여드름이 생기는 기전을 조금 살펴보면 피부를 보면 피부에 털이 뚫고 나오는 모공이 있고요. 그 모공, 그러니까 털을 쭉 따라가 보면 밑에 털의 뿌리를 둘러싸는 모낭이라는 게 있죠. 그다음에 이 모공과 모낭 사이에 피지를 분비하는 피지샘 또는 피지선이라는 게 있고 이 모낭 안에는 각질을 형성하는 각질 형성 세포가 있어서 거기서 각질을 형성해서 그거를 이제 모낭이나 이제 모공으로 이제 배출을 하게 되는데 여드름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도 정상적인 사람도 피지 분비도 되고 당연히 각질도 생성이 되죠. 근데 여드름 환자 같은 경우는 호르몬이 급격히 변화했다거나 아니면 피지샘이 과민 반응을 일으켜서 일단 피지 분포가 많아져, 피지 분비가 많아지고 두 번째는 이제 각질이 과형성이 돼서 이게 모낭 밖으로 배출이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 양방에서 많이들 생각하시는 여드름을 일으키는 세균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드름 환자한테 약간 항생제를 쓰는 원리인데 이런 세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피지가 과다가 분비가 되고 이제 각질이 탈락이 잘 안 되는 경우에 그게 이제 서로 이렇게 뭉치다 보면 모공을 막게 되죠. 이제 모공을 막아서 안에서 피지랑 이제 각질을 배출을 해야 되는데 피지는 사실 굉장히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걔가 배출이 안 되면 안에서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 염증이 일으킨 게 바로 여드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춘기 때 되면 그 피지샘을 자극하는 남성 호르몬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면서 이제 피지가 과다 분비가 되는데 이제 자기 피부가 원래 지성 피부이거나 아니면 음식물 때문에 너무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어서 이제 피지가 그 배출한 이상으로 생기다 보면은 그게 안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이제 그게 여드름인데 이제 사춘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 피부가 충분히 성숙을 하지를 못해서 모공이 확실하게 오픈이 되질 않다 보니까 자꾸 안에서 피지가 쌓여서 염증을 일으켜서 사춘기 여드름이 많게 되고 이게 이제 나이가 점점 들면 피부도 성숙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20대 이상이 되면 당연히 이제 모공도 성숙을 하기 때문에 오픈이 잘 되다 보니까 피지 분비가 잘 돼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뭐 여드름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 이상하게 훨씬 예전보다 피부 관리도 많이 하고 화장품도 좋은 거를 많이 바르는데 이 사춘기가 아닌데 20, 30대 여성들이 굉장히 여드름이 많은 성인용 여드름이 많아지는 건 뭐 그런 추세인데 그 원인을 보면 일단 뭐 스트레스나 뭐 무리한 다이어트 아니면 뭐 서구식의 식생활 습관 때문에 일단 피지가 과다 분비가 돼서 이 여드름 환경에 노출이 많이 되는 뭐 그런 원인이 있고 또 하나는 화장품을 보면 거의 다 유분기를 갖고 있거든요. 수분 크림이라고 할지라도 이 오일 성분이 모공을 직접 막아버려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모공이 막으니까 피지가 분비가 안 돼서 당연히 여드름 환경에 노출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앞에서 이준명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화장품을 계속 쓰다 보면 이제 그게 오히려 자극이 돼서 염증을 더 많이 일으키게 되고 뭐 필링이라든지 각질 제거를 하다 보면 사실 각질이라는 거는 이 피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과도하게 이게 깎여 나가 버리면 이게 점점 여드름 환경에 노출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계속 피지가 분비가 돼서 여드름이 생기나 보다 생각을 하고 이제 피지를 감소시키는 뭐 여드름용 화장품, 여드름용 연고 뭐 이런 걸 하다 보면 오히려 인체라는 것은 이거를 못 나오게 막으면 오히려 반작용으로 오히려 과다하게 피지를 분비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환경 때문에 갈수록 이 성인용 여드름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성인 여드름 말고 다른 여드름도 있나요? 여드름은 그 증상에 따라서 한 4가지 종류로 나누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제 가장 많은 경우가 이제 면포성 여드름이라 그래서 좁쌀 여드름. 이제 여드름 처음에 나기 시작할 때 주로 이제 뭐 여기 T존이나 뭐 이마 요런 데 조금씩 나는 거. 그거는 염증이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초기에 관리를 잘 해주면 관리라는 게 이제 모공을 잘 확장을 시켜서 이제 피부가 숨을 쉬게 해주면 바로바로 이제 염증 상태로 안 가는 그런 초기 단계의 여드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염증의 초기 단계인 이제 구진성 여드름인데 그 여드름은 주의해야 될 게 그거는 염증이 없어요. 대신에 이제 빨갛게 올라오고 따끔따끔 아프기 시작하는데
그 단계를 괜히 손으로 긁는다든지 무리한 자극을 줘서 짜게 되면 오히려 그게 자극이 돼서 염증 단계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염증의 초기 단계이지만 고름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단계는 절대 자극을 최소화하는 거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이제 조금 심각한 화농성 여드름 단계인데요. 화농성 여드름 이제 드디어 고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초기 단계에 그 구진성 여드름의 관리가 잘못돼서 염증이 생겨서 이제 고름이 생기는데 구진성 여드름은 건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대신에 화농성 여드름은 최대한 농을 배출을 하는 게 일단 치료가 꼭 필요한 단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결저성 여드름인데 여드름 환자를 너무 뭐 당연히 낫겠죠 그러고 너무 치료를 방치하다 보면 흉터 심하고 막 이따마 붉은 뭐 심한 여드름에다가 이렇게 만져보면 심하면 밤톨, 콩알 이런 게 뿌리가 굉장히 깊은 여드름이 있어요. 그런 결절성 여드름 단계까지 네 단계 정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는데요. 또 박소영 원장님, 피부에 좋은 천연 팩이나 이렇게 마시면 좋은 차 같은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요즘에 뭐 팩 종류가 너무 많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자극을 하면 할수록 사실 피부가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서 저는 이제 가장 손쉽고 좀 간단한 거를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일단 피부 질환은 기본적으로 열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오이 이렇게 잘라가지고 자르는 것보다 갈아서 이렇게 붙이면 오이가 굉장히 시원하게 하는 청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고 그다음에 오이가 또 수분이 많기 때문에 보습에도 굉장히 효과가 탁월해요. 그래서 그냥 오이 갈아가지고 붙이고 한 2, 30분 있다가 떼고 찬물로 헹구는 거 그거 아주 간단하지만 좋은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미백에 좋은 거를 하나 소개를 해주면 예전에 그 쌀뜨물로 이렇게 세수를 하셨다는 어머님이 계신데 그게 상당히 효과가 있어요. 뭐 미백이면 당연히 기미에도 좋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뭐 슈퍼나 어떤 화장품 가게 가면 미강가루라 그래갖고 쌀겨 가루를 아예 갈아서 팔아요. 그거를 물하고 이렇게 1대1로 섞어서 그걸로 세안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세안을 하시면 그게 이제 클렌징도 되는데 너무 벅벅벅벅 씻지 마시고 또 너무 센 자극을 하면 그게 또 약간 염증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가볍게 이렇게 씻으시고 그걸로 이제 끝나고 나서 뭐 찬물로 이렇게 헹궈내신 그 쌀겨 세안법이 상당히 미백에 효과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드름 환자한테 좋은 뭐 간단한 거는 녹차 있잖아요. 녹차 가루는 비싸니까 녹차 티백 먹고 그 녹차 티백을 이렇게 냉장고에 모아놔서 그거를 갖다가 찬물에다가 이렇게 담근 다음에 그걸로 세안을 하시면 여드름 환자는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제 환자들한테도 그거를 권해봤는데 굉장히 지성 피부가 심하고 화농성 여드름이 정말 몇 년 동안 오래되신 환자분이신데 정말 남자분이신데도 늘 이 기름종이 기름 제거하는 그거 피지 분비가 많이 되셔서 그거를 들고 사시던 분이신데 이 녹차 세안법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확실히 확연히 피지 분비가 줄어서 굉장히 그 기름종이 사용량도 줄고 굉장히 만족하시고 또 하나 이제 이 여성분들이 좀 많은 케이스인데 T존하고 요 코 부분에 이제 피지 분비가 많아서 거기는 지성이고 뭐 좁쌀 여드름이 나오는데 이런 볼 부분은 오히려 이제 건성인 일단 그런 복합적인 피부를 갖고 계신 분도 이 녹차 세안을 권해봤더니 오히려 그 T존이나 그런 여드름은 오히려 좋아지고 이 건조했던 이 볼 부분에는 굉장히 화장에 잘 먹는다는 얘기를 하셔서 간단하게 녹차 세안법 권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녹두팩이 또 화농성 여드름에 상당히 좋은데요. 그냥 그 녹두가루에다가 녹두가루 2스푼, 그다음에 우유나 요구르트 2스푼, 그다음에 그거에 한 절반 정도 꿀을 섞어서 이렇게 이제 그 면 꺼즈를 대고 녹두 팩을 하시면 그것도 여드름 환자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팩이 되니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뭐 드실 수 있는 차를 조금 얘기를 해보면 아까도 뭐 오이팩이 열을 끄기 때문에 그 피부 환자한테 좋다 그랬듯이 먹는 차 중에서는 국화차가 상당히 열을 끄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이제 국화라는 게 약간 유통 과정 중에서 굉장히 이게 잘 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잘 된 예를 들면 한의원에 들어오는 식약청에 규격품을 구하실 수 있으면 그런 걸로 국화차를 드시면 굉장히 그 열을 끄는 작용을 해서 피부에 좋은 차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과차는 굉장히 비타민 C가 풍부해서 보습 효과가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과차도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냥 간단하게 뭐 구할 수 있는 둥글레차가
이렇게 몸의 신진대사를 활성화를 시키기 때문에 피부 노화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화농성 여드름 환자들은 거의 다 대장에 습열, 이렇게 열독이 많은 경우가 많은데, 그냥 매실차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 배 아플 때 장에 좋다 그래서 드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장에 좋은 정장작용을 하는 매실차는 당연히 여드름성 피부에도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에 굉장히 어성초차가 좋다고 많이들 드세요. 뭐 어성초차가 뭐 여드름에도 좋고 무슨 아토피에도 좋고,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 뭐 탈모도 좋고 그런 이야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열에 의한 그런 아토피라든지 탈모라든지 뭐 피부 염증 상태는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게 너무 무분별하게 자기 몸이 많이 차가운데, 어성초가 좀 성질이 차가워서 몸을 좀 차갑게 하는 조금 영향이 있는데, 그런 체질을 무시하고 그냥 그게 좋다 그래서 너무 계속 과용을 하시면 그게 좀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주의하셔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피부염을 악화시키는 요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앞에서 원장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높은 온도도 사실 별로 좋지 않고요. 그다음에 온도 변화가 급격해서 갑자기 추운 데 있다가 더운 데 가는 거. 그래서 절대 아토피 환자들은 사우나, 찜질방 이런 데 가면 절대로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습도도 되게 당연히 중요한데, 이제 습도 같은 경우는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돼요. 당연히 너무 낮으면 이게 건조하니까 아토피에는 굉장히 독이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온도는 한 18도에서 23도 정도의 온도, 그다음에 습도는 한 40% 내지 50%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아토피는 당연히 열독이기 때문에 몸에 열을 만드는 스트레스, 뭐 격한 감정 이런 걸 좀 피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이제 너무 꽉 끼는 옷을 입는다거나 굉장히 표면이 거친 그런 합성섬유 제품으로 계속 피부를 자극하게 되면 당연히 그건 좋지 않기 때문에, 아까 송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땀 배출이 중요해요. 그런데 그 땀을 배출하고 잘 없애야지 되는데, 그 땀이 또 자극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땀 흡수가 잘 되는 약간 헐렁헐렁한 면 제품 옷을 입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게 긁는 행동. 그거 굉장히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그다음에 또 악화시키는 요인이고 또 원인이 되기도 하는 음식 문제인데요. 사실 아토피 환자들은 음식이 제일 조심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뭐 달걀, 우유, 무슨 콩, 두부, 그다음에 뭐 고기, 밀가루 다 못 먹게 해요. 근데 제가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특히 성장기 아이들이 아토피가 많은데, 그 아이들한테 이런 성장에 관계된 이 음식을 모두 제한하면 아이들은 성장 자체가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정말 엄마나 그다음에 가까운 의사분이 잘 관찰을 해서 이 아이에게 어떤 음식이 아토피에 대해 안 좋은지를 그거를 선택을 해야지, 무조건 모든 일반적인 아토피한테 안 좋은 음식이 좋지 않다고 성장까지 방해할 정도로 음식을 제한하는 거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말 오랜 시간 주변에서 관찰하는 게 굉장히 네네. 중요하겠네요. 네네.